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이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더우니까 사실 오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 등산 갈 때 꼭 오이를 꼭 챙겨가요. 아, 그쵸. 수분 보충. 그 오이에 대한 효능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오이요. 네. 대표적인 다이어트. 오이 자체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엄청 낮아요.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도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섬유소 들어있고 수분이 대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비타민 C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서 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여름에. 그 오이에 대해서 네. 그 피부 건강, 해독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사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해독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맹물을 먹으라 그러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오이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오이를 뭐 하루에 2개 드세요? 3개 드세요? 어렵지 않게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수분을 또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해독 효과, 뭐 붓기를 빼는 효과 같이 나타날 수 있죠. 다이어트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5가지만 좀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5가지. 일단 붓기 제거. 왜 붓기 제거인가요? 충분한 수분. 아, 충분한 수분 때문에? 네, 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좀 맹물 먹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레몬수를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보리차를 생수 대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 오이를 드셔도 돼요. 굉장히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붓기 제거 일단 중요하고요. 수분 공급에서 따라 나오는 해독작용, 해독작용. 뭐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다이어트. 그게 3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오이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드실 수 있다면 오이 껍질은 속보다 섬유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섬유소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레몬수랑 보리차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효능이 그렇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오이랑 레몬수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교하는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제가 레몬수가 좋다, 뭐 오이가 좋다라고 사실은 딱 대답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오이에 대해 불호인 분들이 많으세요, 꽤. 오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토마토도 안 드시고 수박도 안 드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이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오이 먹으라 그래서 효과가 없겠죠? 그럼 본인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위장이 안 좋아, 위가 좀 예민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또 레몬수가 괜히 자극적일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레몬수 대신 오이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만약에 오이 알러지나 오이를 좀 불호하시는 분들은 레몬수를 드시면서 또 그럴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체온 조절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여름에 막 덥고 무덥고, 아까 산에 가는 얘기도 하셨는데, 뭐 무더울 때 등산 가고 하면 굉장히 열이 빠르게 오른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혹은 생수를 마셔서 내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오이처럼 약간 중화된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더 권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적정한 밸런스로 체온을 돌이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럼 땀이 난다는 거는 수분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몸에 있는 전해질이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를 먹으면 수분도 먹는 거지만 전해질도 같이 공급을 받는 거라 생수보다는 이온 음료가 오히려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 라고들 알고 계시고,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 상태인데 정말 막 이가 시리고 차가울 만큼의 그 음료를 벌컥벌컥 마셔서 내 속은 굉장히 빨리 차가워지고 내 밖에는 아직 열이 남아있는 상태보다 내가 그냥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내부의 열을 같이 중화시켜 내보낼 수 있는 오이 같은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심장마비나 그런 쪽으로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심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오이 껍질에는 네. 혹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이 껍질이 더 진하고 오이 속은 좀 희끄무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이 껍질에 굉장히 영양소가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색깔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시간, 생물 시간에 다 엽록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이제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약 문제 때문에 이제 껍질을 보통 벗기고 요리를 하시기도 하고, 뭐 반쯤 벗기기도 하고 하시는데, 뭐 식초물이나 그런 데다가 담궈놨다가 하시게 되면은
너무 뾰족뾰족한 어떤 오이에 따라서 이 뾰족뾰족한 게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잘 제거하시면 껍질 같이 섭취하시는 거 언제든지 권장드리죠. 오이 지금까지 얘기만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퍼푸드처럼 느껴지는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뜨거운 곳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막 머리끝까지 열이 올랐을 때 나를 이렇게 좀 차갑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찬 성질이 있는 식품이랑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이랑 뭐 찬 우유를 벌컥벌컥 같이 먹는다거나, 상상만 해도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먹는 건 별로 안 좋고,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무슨 치명적이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사이에 약간 상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랑 얘를 같이 먹으니까 정말 내 몸에 별로야, 이렇게까지 느끼려면 한 트럭씩 먹어야 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양 성분 상의 작용으로 봤을 때는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썩 뭐 좋은 밸런스는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음식의 성질에 있어서 차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 자체가 차갑다, 뭐 음식 자체가 뜨겁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 냉국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오이 냉국 만들 때는 식초도 들어가게 되고 뭐 미역 같은 재료도 같이 들어가고 양파 같은 것도 뭐 슬라이스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이의 찬 성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 오이 냉국 자체는 오히려 여름철에 더 수분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고 좀 입맛도 돋궈줄 수 있는 메뉴가 되기도 하죠. 양파나 이런 것처럼 오이 냉국에 들어가면 좋은 재료들 좀 몇 개. 미역, 양파, 그리고 뭐 식초 반드시 들어가니까 좋은 식초.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뭐 발사믹 식초 같은 것도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맞는 적당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뒷면 돌려보셨을 때 뭔가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그런 식초는 뭐 브랜드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죠. 레몬수는 사실은 마시면 나중에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텐데.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오이를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레몬수를 먹으면 배가 꺼져서 후속적으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성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나의 식욕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또 해요. 그래서 레몬을 먹고도 내가 위장이 좀 불편한 걸 느끼지 않고 위가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이렇게 생수에다가 채워놓고, 즙을 짜서 채워놓고 그거를 수시로 마시는 건 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몬 안에 들어있던 강력한 비타민 C의 항산화 성분도 내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소화가 잘 돼서 배가 고파진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레몬수의 엄청난 효과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레몬수보다 나는 오이파야 하시는 분들은 오이를 많이 먹어서 열량을 과다 섭취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려면 정말 한 2트럭 드셔야 돼요. 오이는 거의 열량이 없는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오히려 과량의 오이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 설사가 난다거나 하는 이슈가 차라리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과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오이를 뭐 내가 하루에 몇 개까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냐, 그럼 제가 여기서 30개까지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하루에 한 양심적으로 한 3개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공통 문제 중에 하나가 변비거든요. 그래서 변비 환자에게 우리가 일반 젊은 성인들이 먹고 약간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주어서 화장실을 잘 가게 해도 되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변비라는 게 여러 이유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데, 우선 노년기에 찾아오는 변비의 이유는 크게는 2가지예요. 이제 식사량 자체가 많이 줄어서 내가 위에서 먹어야 밑으로 내려갈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만큼 밀어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 2번째는 모든 소화기관은 결국 근육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력 자체가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이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시켜줄 수 있는 힘이 많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변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 2가지 이유 모두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는 한데, 변비라는 건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뭔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찬 우유 이런 거를 먹고 화장실에 가야지, 그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뭐 마스크팩 같은 게 많지만, 그때는 너도 나도 얼굴에 오일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 3주 동안 다뤄야 되지만 이제 피부 건강과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얇게 오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고 뭐 엄마들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면 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그 시절에 말이죠. 그 오이팩이 정말 좋아요. 왜 좋은데? 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오이 냉장고에서 나왔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 슬라이스 얇게 하면 얼굴이 탁 붙거든요. 시트지처럼. 그래서 일단 내 얼굴에 올라있는 이 열을 다운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당연히 얼굴 열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이의 상큼한 냄새도 나면서 얼굴 열도 좀 내려가고 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도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여러 이 마스크팩들도 보면 뭐 여기에 뭐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뭐 각종 비타민 C,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런 류의 마스크팩들이 많은데 사실 다 들어보면 그 영양소란 말이죠. 그거를 내가 얼굴에 붙이고 있는 게 좋으냐? 내가 먹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단연코 2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콜라겐을 얼굴에 붙이는 게 좋냐? 뭐 콜라겐을 크림으로 바르는 게 좋냐? 아니면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냐라고 하면 노리는 효과는 같거든요. 내 피부에 콜라겐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효과인 건데 내 얼굴에 붙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콜라겐이 내 피부 밑에 콜라겐을 필요로 하는 곳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먹는 것은 피부에 붙이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훨씬 대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조금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술, 탄 거, 뭐 기름진 거 뭐 이런 거. 그럼 박사님 붙이고 먹고 두 개 다 하시나 보네. 아, 저는 오일 좋아해요. 여름에 많이 먹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에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데요. 녹두에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줘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억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 몸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녹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원식품인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마늘에는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성장을 막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매우 탁월하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를 통해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이 있는데요.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진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철분도 풍부해 나이가 들며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예방,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두는 또한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매우 높아집니다.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팥은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팥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사용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쉽게 붓고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한 실험에서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인데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 완화를 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찬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평소 몸이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나 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변비,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입니다.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녹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해주며 체내의 중금속과 독성물질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을 도와서 독성 완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많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에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간혹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필요 이상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몸에 칼륨이 쌓여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약화나 부정맥, 심장 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쏙쏙 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정보들도 꼭 필요한 것 잘 얻어가시고 실생활에서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크게 두 가지예요. 수분과 단백질.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이고 많은 부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 골다공증 걸렸어? 지금부터 칼슘 챙겨 먹어야지. 뼈를 구성하는 성분에 칼슘이 굉장히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잘 지탱하고 설 수 있냐? 따져보면 우리가 모든 뼈 건강에 좋다라고 늘 강조해왔던 칼슘 말고도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다들 이제 오래오래 사시니까 꿋꿋하게 잘 서서 다니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어디 낙상 이렇게 해서 골절되면 라이프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고 간병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내 몸의 근육을 잘 보존해서 내가 딱 꿋꿋하게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기보다는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한 예를 들면 식사를 장기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단백질만 부족한 식사를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단백질 식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그네슘도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도 단백질 근본 식품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인데 어떤 식사나 식품 자체가 하나의 영양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의 식사를 오랫동안 지속하셨다 하면 다른 부가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의 분이라면 정말 기운이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거나 하는 형태로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실 수도 있죠. 20대 때는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점점 진행될수록 나 옛날에 갈비 3인분씩 먹었는데 이제 1인분도 못 먹겠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드는 게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소화효소 자체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기전들이 슬슬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의 20대 시절에 실제 내가 필요한 내 몸의 근육으로도 가고 내 몸을 잘 지탱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백질의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들로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잘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뭔가 식사에 대한 제 코멘트를 드리면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실천도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왜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냐? 알려드린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단백질을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삼시세끼 과량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챙겨 드셔도 큰 소용이 없고요. 하루에 한 끼에 몰아서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의 단백질을 정해두고 그거를 새끼로 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했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모두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워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량을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내가 먹는 만큼의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또 부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죠. 그럼 또 양질의 단백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잘 대사되어서 나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일단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생체 효용률이 높은 단백질일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근본의 식품이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단백질도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은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더 소화되기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물에 삶거나 혹은 찌거나 하는 조리법을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리법에 단백질 음식을 하루에 적정량만큼 정해두시고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셔라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지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생체 효용률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고기류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고요.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가 또 소화가 잘 돼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목살을 먹는 거랑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먹는 게 당연히 상상만 해도 소화되는 게 약간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정확하신 느낌인 거죠.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소화 흡수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달걀도 예를 들어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달걀 프라이로 드실 수도 있고 달걀 찜으로 드실 수도 있는 되게 다양한 조리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되게끔 조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 몸이 받아들였을 때 소화하는 역량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의 전체적인 대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영한 친구들처럼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지금 드시는 건 아니라 나의 근육을 잘 보존하고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드시는 거다 한다면 과량의 단백질과 운동을 막 세게 병행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 1시간쯤 후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모두에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루에 30분씩 뛰세요? 어떤 분에게 너무 약한 강도의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 도저히 못하는 강도의 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약간 숨이 차는 것이 느껴지면서 전화가 왔을 때 그래 하면서 약간 받으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살짝 내가 땀이 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추천할 만한 운동이에요. 우선 단백질을 드실 때 저는 조리법을 포함하여 곁들이는 짝꿍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요즘 젊은 세대에서 단백질 섭취할 때 제가 말리고 싶은 건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이런 류의 재료에만 집중해서 식사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식사법을 따라하면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젊은 친구들처럼 근육을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무엇을 먹는가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적당량과 함께 잡곡밥 혹은 잡곡빵 아니면 신선한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그 단백질을 먹는 재미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단백질을 실제로 더 잘 대사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단백질을 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누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살짝 곤란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신장 질환 초기 증상이 보인다라는 커멘트를 들으셨거나 혹은 신장 지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들을 쓰는데 그런 지표의 수치가 비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이라는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대사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은 것만큼 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니어가 되어도 단백질 섭취를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신장이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마냥 그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챙겨 드실 때 너무 과량으로 챙겨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선택하셔서 물에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단백질 근본 식품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기도 드시지만 생선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우유나 콩, 두부 같은 것도 다 단백질 식품에 해당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네. 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쵸. 눈이 막 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습관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게 당근 안 먹으면 엄마가 너 당근 먹어야 눈 좋아진다. 시금치 먹어야 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식품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눈이 정말 밝아지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 건강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눈이라는 기관은요. 아주 미세한 신경 조직과 혈관 조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보려면 진짜 말초까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가 요즘 많이들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뭐 루테인이나 제아젠틴 같은 경우도 뜨는 영양소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비타민 A, 오메가3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같은 아주 미량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합쳐져서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비타민 A에는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비타민 A 자체는 내 눈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왜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정가사, 요즘은 그 뭐라고 부르나요? 가정가사 아니고 무슨 과목이 있지 않을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술과정. 기술과정, 다음 세대, 가정가사 다음에 실과, 지금 저 아저씨들 실과, 네, 기억하시죠? 뭔가 하여튼 그런 시간에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라는 게 있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고 했더라? 야맹증. 그쵸. 야맹증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야맹증이라는 증상이 뭐예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작용을 못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말 돌려서 생각해보면 비타민 A가 제대로 대사가 되고 내가 충분한 비타민 A를 섭취를 하고 있어야만 내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비타민 A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식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A는 크게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랑 동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단호박편을 참고하세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오는 식물성 비타민 A는요. 내가 섭취하고 나면 내 몸속에서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하게 되고 그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을 해야만 내가 비타민 A를 섭취했을 때 노리는 효과를 체내에서 다 누릴 수가 있고요. 동물성 비타민 A 자체는 애시당초 활성형 비타민 A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변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동물성 비타민 A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비타민 A로서의 효과 외에 식물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베타카로틴과 활성형 비타민 A를 같이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색깔이 뚜렷한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황색 채소들, 뚜렷한 주황색을 내는 채소들, 전구체에 해당하는 베타카로틴이 많고요. 동물성 재료 중에서는 간, 순대 먹으러 가면 간 주시죠? 그 간이 비타민 A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몸이 아주 허약해서 눈의 건강에까지 완전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태로 허약해진 아이들에게는 간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정말 아주 강력한 영양이 농축되어 있는 재료에 해당하고요. 간에 비타민 A가 많고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A가 많죠. 그런 재료들을 잘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을 그러면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같은데 비위가 약하거나 혹은 아주 프렌들리한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익힌 것도 충분히 좋아요. 오메가3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종류죠.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재료는 등푸른 생선류, 고등어, 삼치 그런 데 오메가3가 많고요. 식물성 기름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눈 건강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어 라고 하시면 우리가 눈이 뻑뻑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뻑뻑해요 라는 증상은 말씀하시지만 왜 뻑뻑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눈물샘 자체가 부드럽게 윤활이 안 돼서 뻑뻑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메가3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소량 영양소, 비타민 C, 아연, 네. 셀레늄 이런 거는 또 어떤 도움? 지금 PD님이 읊으신 그 영양소들의 공통점은 이름이 다 다르고 화학적으로 생긴 모양새도 다 다르지만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들이죠. 눈도 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일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눈도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강력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대표적인 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새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과일들 혹은 견과류 그런 것들이 많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키위 이런 것도 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루테인 제아잔틴 네,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영양제로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영양제로 드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어요. 오히려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 루테인, 제아잔틴 외에도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다른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실 수 있어서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재료는 케일이에요. 그냥 먹으면 씁쓸하기도 하고 식이섬유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어서 좀 질깃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케일 자체에 루테인이 진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사실 루테인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파프리카 종류들도 좋아요. 노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제아잔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에 해당합니다. 케일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그거를 주스로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케일 주스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케일을 활용하실 수 있는 다른 여러 메뉴들 중에 저는 케일 쌈밥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케일을 살짝 데쳐서 밥을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드시는 요리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주먹밥처럼 한 끼 대용으로 드시기에 충분하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가 한번 했던 얘기 중에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데쳐서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케일도 데치고 나면 부드러움이 가미되기도 하고 생케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한 맛도 나서 케일 쌈밥도 되게 좋은 요리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요리 레시피라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제아잔틴은 약간 노란색이 나는 재료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 파프리카에도 많고 아주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에도 많아요. 옥수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활용한 레시피는 어떤 것이든 좋은데 보통 눈 건강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의 눈 건강을 좀 좋게 하는 음식을 주고 싶은 어머니거나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각각 추천을 해보자면 애들은 아무리 너 이거 눈에 좋아 먹어라고 해도 막 케일 주스 이런 건 안 먹을 거란 말이죠, 걔네가. 그래서 저는 약간 달콤한 옥수수 스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그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해주는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옥수수 스프 추천드리고 싶고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다? 그러면 시금치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뭐 달걀이랑 요리한 것들도 눈 건강에 좋은 요리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연세가 좀 드셨으면 오트밀 죽 같은 거 끓이면서 케일을 같이 썰어서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눈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피해야 될 게 있나요? 음식이요? 네. 음식이라기보다는 휴대폰을 자꾸 보시는 걸 안 하셔야겠죠. 카카오톡 이런 거 정말 깨알 같은 글씨 막 이렇게 보내고 껌껌한데 막 이불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 보고 이런 거를 일단 안 해야겠죠. 그게 사실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거나 혹은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이 피로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스크린 자체를 계속 너무 집중한 상태로 장시간 보는 것은 눈에 정말 안 좋죠. 눈 건강에 좋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안 좋은 무언가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카페인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거, 과음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술자리를 좀 줄여보는 거, 매일같이 단 음료를 먹어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한다면 그것을 끊으라고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2번 먹을 거 1번만 먹는 거, 뭐 그 정도로 줄여나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실천하면 좋은 습관? 네, 저희 어머니께서 늘 멀리 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멀리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어떤 스크린을 볼 때는 굉장히 내 눈과 사물 사이가 가깝거든요. 멀리 보기라는 거는 눈에 힘을 빼고 볼 수 있는 원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있다면 창 밖에 있는 나무, 멀리 보기를 해서 눈의 근육에 힘을 풀어주는 것들을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푸른 나무를 계속 보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시력을 좋게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계속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건강은 사실 어떤 하루 이틀 관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 누적하고 축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눈이 너무 피곤하니 오늘은 멀리 보기도 하고 눈 마사지도 하고
잡고 챙겨 먹고 술도 안 먹고 하루 해가지고 효과가 사실 있기가 좀 힘들고요. 늘 누적해서 뭔가 실천해 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잘 세팅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